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첫날부터 여야 대표들의 입에서는 거친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지층은 열광할 듯하지만요. 선거 승패에 키를 주고 있는 중도층에는 과연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재산이 1년 만에 무려 41억 원이나 증가해 논란인데요. 특히 검사장 출신인 박 후보의 남편이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본 다단계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했다는 의혹 제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다양한 이슈와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얼마예요? 병원에 이송하고 무전적이 듣고 자, 오늘부터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요. 아마 눈썰미가 좀 있으신 시청자분께서는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영상 가운데 그 모습이 있었던 시간이 나와 있었거든요. 국민의힘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은 모두 자정부터, 그러니까 지난 자정부터 뭐가 활동이 시작됐는데 민주당은 오전 10시부터 공식적으로 일정이 있었어요. 글쎄요, 뭔가야 여유를 갖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전략이 있는 걸까요? 아무튼 출발하는 시간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아까 표시가 좀 돼 있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총선을 이끌고 있는 각 정당의 대표들, 글쎄요, 어떤 절박함, 안간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뭔가 자신감 또는 여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말들, 쏟아내는 말들 자체는 굉장히 거칩니다. 최근 며칠 동안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배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정치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정치라는 말에는 죄가 없습니다. 정치 먹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겁니다. 그 죄를 물읍시다. 사적 욕심에 찌들은 무능하고 부패하고 폭력적인 정치인들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입틀막, 칼틀막을 일삼아온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 정권의 채찍질이 회초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보수 중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꼴 더 이상 안 된다. 이 꼴 아직 그대로 가다 나라 망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조국혁신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각 정당의 대표들이 쏟아내는 말, 누구를 겨냥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 표현들이요, 굉장히 수위가 높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포함해서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각 당의 대표들의 발언들이요, 그중에서 거친 내용 때문에 귀를 잡았던 대목을 좀 소개해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오늘 서울 신촌 뉴스에서 나왔던 말인데요. 뭐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보통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를 개같이 하는
강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 그리고 방금 영상에서 나왔죠? 무엇 가치인데 그걸 줄이면은요 조금 험악하게 들립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데요. 오늘 선대위 출정식에서 민생은 바탕, 경제는 폭망. 나라 망한다, 폭망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최근 들어서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요. 경기도 지역의 한 접경 지역에 가서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꺼내놉니다.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조국 혁신당 대표. 보수인 분들도 윤 정권 눈꼴시다 생각. 이 꼬라지 그대로 가다가 이런 표현. 또 나라 망한다는 판단. 망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참으로. 여기 꼬라지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각 당 대표들 수위가 높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가만히 듣고 보면 지지층은 환호할 것 같은데 과연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 또는 지금 아직까지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 이거 어떻게 들렸을까요? 뭔가 이렇게 있는 척 또는 뭐 그 있는 척이라는 게 지지를 많이 얻고 있는 또는 승리에 대한 자신 뭔지는 모르지만 있는 척하기 위해서 어깨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 공식선거운동 첫날인데 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딘가는 크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게 나중에 이제 판명이 되겠죠.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기로는 뭐 야권이 조금 더 우위인 걸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제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선거운동도 뭐 아까 앵커가 지적했습니다만 10시부터 뭐 그것도 용산에서 뭐 그래서인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있는 척의 그 결과물이 오늘 저렇게 격한 표현으로 나온 게 아닌가. 근데 결국은요 선거라는 게 이제 우리가 대세를 잡았습니다. 저희한테 빨리 오세요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밴드웨건 효과 이걸로 유권자들을 막 끌고 가는 이제 그게 상당히 유리할 것 같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몇 차례 선거에서는 역시 고개를 숙이는 게 조금 더 동정표를 끌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겸손으로도 보일 수 있고 예. 그게 막판까지 더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13일 동안 그렇게 전략을 바꿔나가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주진 대표. 예. 제가 지금 세 정당의 대표들 물론 이제 여당은 비대위원장입니다. 예. 오늘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쏟아낸 발언 다시 한번 아주 핵심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치를 개같이 하는 게 문제다. 이게 평상시 같았으면 이런 발언을 하면 이게 싸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망조다.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건 약간 공포감을 들게 하는 말이고요. 이 꼬라지 그대로 가다가 나라가 망한다. 선거일까지 계속 이거 어떻게 보면 혐오 발언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발언 계속 나오는 겁니까 그럼? 이게 이제 아무래도 각 당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정통 지지층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판세가 끝났다고 보는 거죠. 이 표심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예. 물론 마지막까지 1%, 2% 유권자들의 표심은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힌 유권자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투표장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예, 우리 지지층이 얼마나 많이 뽑아주느냐, 예. 많으냐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그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보수 지지층에 좀 호소를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넘어서 거의 이제 뭐 나라 망하겠다. 그러니까 망조 예. 뭐 망한다 국가-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국가 지금. 멸망론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 이렇게 해서 계속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사실 중도층은 정말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런 얘기가 이게요. 오늘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오늘이요. 앞으로 열흘 이상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발언이 또 나오는 겁니까 그럼? 지금 오늘 첫날의 모습, 최근에 나왔던 발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갑자기 무슨
뽕짝 설전인가요, 지금요? 뭐 이런 표현을 갑자기 좀 등장했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 얘기를 먼저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배현진이 주먹으로 맞은 사건은, 골뱅이로 맞은 사건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과학 수사를 하고 난리 똥짝을 치면서 증거를 채집하는데, 야당 당수가 목에 칼을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는데 그 혈흔을 1시간도 안 돼서 물청소를 합니다. 야당은 정권의 반대 되는 세력은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읽힐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의 습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꺼내내면서 난리 뽕짝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하죠.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대응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배현진 피습 사건은 난리 뽕짝 치며 증거를 채집하고 뭐, 그러니까 본인 상황과 좀 달랐다. 그걸 저렇게 표현했는데, 그러자 배현진 후보 가만히 안 있죠? 난리 헬기 뽕짝은 어디서 쳤나? 그 정도로 분별 없을 줄 모른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난리 헬기 뽕짝이라 그랬어요. 소정욱 변호사. 사실 두 분 모두 피습 사건을 당한 피해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른 피해자인 배현진 의원 상황에서 난리 뽕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두 가지만 저는 지적하면요. 예. 배현진 의원은 이제 난리 뽕짝을 쳤다고 이재명 대표가 먼저 했잖아요. 예. 근데 배현진 대표가 의원이 헬기 타고 이제 순천을 갔습니까? 아. 헬기 타고 순천에 있는 병원 갔습니까? 갑자기, 아니에요. 갑자기 순천은 왜 나오니까? 순천 향병원인데 아. 이걸 이게 순천에 있는 병원으로 개딸들이 착각한 건지 무슨 뽕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가장 가까운 순천 향병원에 이태원에 있는 멀리 간 게 아니라 가까운 데 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헬기 타고 서울로 갔잖아요. 예. 헬기 타고 서울로 간 사람이 그냥 가까운 순천향병원에 간 사람 보고 예. 난리 뽕짝이라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보니까 개딸들이 야 헬기 타고 순천 갔냐 이렇게 공개해놓은 글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걸 착각을 한 건가요? 착각인지 조롱인지 뭐 논리겠죠. 서로 반박하는 과정에 예, 농담인데 제 말은 배현진 의원에게 원칙대로 대응한 거예요. 그대로 예. 가장 가까운 병원에.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진짜 이게 매뉴얼에 안 맞게 예. 헬기 사용 규정에 안 맞게 부산을 못 믿어서 이게 서울대 간 거 아닙니까? 여기를 첫째 지적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뭐 1시간 안 돼 물청소했다는데 그럼 지금까지 그냥 보존해 둘까요? 지금까지 아무도 접근 못하게 그냥 피 그대로 난 대로 둘까요? 다 이게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하고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에서 범행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는 사람들 치우는 게 맞죠. 이거 가지고 이게 증거 은폐가 됩니까? 저는 이걸 치웠다고 계속 음모 부실 수사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괴담이다. 예. 이렇게 두 가지 지적합니다. 김상일 평론가, 이 얘기에 대해서 오늘 어떤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 네. 난리 뽕짝이잖아요. 네. 이거 뭐 유치 뽕짝 아니냐? 그렇게 또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이걸 가지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근데 도대체? 뽕짝이 원래 그 트로트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예, 다른 표현이죠. 네. 근데 요새 트로트가 대세인데 뭐 엄청난 인기잖아요. 네. 뽕짝에 근접하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뭘 이거 트로트는- 트로트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다. 아니 트로트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죠. 좋은 공연을 해주잖아요. 공연하고 즐거움도 주고 기쁨도 주고 그쵸.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치 테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의도는 제가 알겠어요. 뭔가 약간 왜냐면 불만 표시를 공정하지가 한것 같단 않다는 말이에요, 공정하지가 지금. 않다. 예. 어? 지금 현 정권이나 검찰이나 하는 어떤 행동들이 공정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좀 보이는 구석들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도 그런 부분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저는 꽤 있다고 봐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을 부각을 시키려면 예. 차분하게 시켜야죠. 거기에 감정을 막 섞어버리면 감정만 보이고 내용은 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 테러와 관련된 사실은 분들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네. 이거는요. 근데 정치 테러가 왜 일어났습니까? 정치권에서 이렇게 지지자들을 감정적으로 부추기고 예. 선동하고 이런 게 요인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예. 저렇게 또 감정적인 언어를 쓸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런 그 감정적인 언어들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그냥
활용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언어뿐이 안 된다. 예. 이런 측면에서 공직 후보가 예. 좀 자제해야 되는 그 공적 책임감이 예. 있어야 한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걸 좀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정치는요. 국민을 위한 경연이지 서로 치고받는 경기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뭔가 잘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경쟁이지 예. 서로 죽이려고 드는 전쟁이 아닙니다. 예. 이거를 좀 자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상 정치인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묵직한 판단한다. 이렇게 통상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들을 좀 자제시키고 안심시키고 이러는 게 원래 정치인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정치인을 자제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군요. 한동훈 고군분투. 고군분투니까 혼자서만 동분서주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이런 뜻 아닙니까? 나안원은. 나안원이요? 사람 이름 같은데요. 나안원. 이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뜻으로 보이는군요. 자, 우선 여당 상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야당, 민주당은 선거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그림으로, 영상으로 묶어봤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유명 연단축을 했는데 자, 선거를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선대위원장 같이 맡고 있죠. 김부겸 전 총리, 모습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실 논란이 있지만 뭔가 돕고 지원하는 모습이죠.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와 극한 갈등을 빚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도 오늘 나선 겁니다. 저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옹하고 같이 가겠다. 유세 지원에 나섰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요.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을 좀 설명하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자정부터 0시부터 선거운동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수도권 12곳을 방문할 예정인데 10시간 일정을 잡은 겁니다. 강행군인 거죠. 강행군이요.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당 내에는 공동선대위원장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아까 나안원이 나오는데 여기 이름 있네요.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이분들 지금 어디 계시죠? 다 출마해서 본인들의 지역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지도 높은 세 분인데 다른 지역의 지원 유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을 한동훈 위원장 혼자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며칠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확인해 보죠. 여러분. 윤준희 대표. 예. 확실히 민주당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하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주로 보인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예. 이른바 여당 내 빅샷 정치인으로 꼽히시는 세 분이 대표적인데 이분들은 좀 다 출마하면서 지역구를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사실 아주 그 진퇴양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 또 원희룡 장관, 예. 또 안철수 전 대표 이런 분들은 본인 지역구를 사수하는 것조차도 지금 되게 버거운 상황이에요. 그 자체만으로 예. 버겁다 지금.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유세를 가면 바로 지역구민들 사이에서 이 지역이 별로 절박하지 않은가 보네 라고 하는 오해를 줄 수 그러니까 예를 있다는 들어서 하루라도 지역구에서 모습이 안 보이면 뭔가 뭐 다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올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예. 여차에서는 정말 이 지역을 비우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 사실은 또 이 세 명의 후보가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번 국민의힘 선거의 명운을 가르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세 분은 저 지역에서 이기는 게 정말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선거죠. 떠날 수도 없다는 거네요,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 정말 이게 지난 문재인 정권을 지냈던 민주당과 이제 막 윤석열 정부 정권 교체해서 2년밖에 안 지난 이 국민의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은 민주당은 뭐 인종석 실장, 김부겸 전 총리,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진짜 선수들도 많고 또 거물급 정치인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5년이라는 정권을 지내면서 총리도 시키고 비서실장도 시키고 스펙을 많이 쌓아줬단 말이죠. 위상이 높아졌다 이거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탄핵 이후에 사실 얼마나 거의 뭐 문 닫다시피 했던 정당이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겨우 정권 교체해서 이제 막 회복이 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예.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 내세울 만한 인물의 군이 아직까지 이렇게 좀 잘 준비돼 있지 않은 역시 지형의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희 평론가. 네.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 네. 이 세 후보 지금 본인 지역구에 거의 매여 있다. 그래서 나서기가 어렵다 이건데 네. 그런데요. 앞서서는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잖아요. 네. 선대위원장이라는 걸 물론 주로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거 전체를 뭐 지역을 나눠서 이끌어 가라는 자리 아닙니까? 네. 이럴 거면 왜 임명한 겁니까? 이렇게까지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질 줄 몰랐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칠 줄 몰랐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선거조차도 위태위태하다고 본인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위태위태한데 남에게 손을 뻗을 수가 있습니까? 뻗을 수가 없겠죠.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은 사람이 많고 국민의힘은 사람이 없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거는 동의를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에요. 예. 사람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유승민 왜 못 씁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때는 이 정치권의 쓰나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이준석 대표 예. 왜 쫓아냈습니까? 예? 좀 데리고 이럴 때 폭 넓게 뭐 큰 사람의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갔으면 선거가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은 뭐가 돼야 되냐면 국민의힘이 빨갛습니다. 근데 거기에 메시지를 쓴다면 빨간 매직으로 써야 될까요? 아니면 흰색 매직이나 파란 매직으로 써야 될까요? 잘 보이려면 흰색이 낫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더 보완적이고 다른 그러니까, 색으로 그렇죠. 다른 좀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중도를 포용을 해야 그 메시지가 먹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색깔이 조금만 틀려도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특히나 강성 유튜브 그다음에 그 지지층을 중심으로 뭐 이거를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그 얘기를 또 그 대통령이나 그 지지를 받는 최고의 어떤 뭐랄까요 위치에 있는 분이 자제를 시키고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개딸들 자제시키라고 얼마나 얘기 많이 했습니까? 예?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는 거예요. 막 흔들어 대니까 지금 폭넓게 사람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요, 뭐 동분서주, 고군분투,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사람만 주로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약이 아니라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후보의 지역구도 가겠죠. 그래서 같이 유세도 하겠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조금 낮은 다른 후보들은 아니 지금 거기 갈 때입니까? 저한테 오셔야죠. 혹시 이런 반응 안 나올까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보인다라는 얘기가 계속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방금 유승민 전 의원 얘기 좀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얘기가 좀 나옵니다, 지금요. 역할에 대해서. 자, 그런데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역할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의 악전 고구부터 원탑 스피커에만 의존하면 다양한 몫을 담아내는 그런 스피커가 지금 필요로 한 것이고 유승민 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몸부림쳐야 되는 거고 그분도 저는 누가 요청하고 상고 초려를 하지 않더라도 팔 걷어붙이고 나와야죠. 약간의 의견이 다른데요, 지금요. 지금 김성태 전 의원도 서울 지역의 선대위원장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 보면은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유승민 역할로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몇몇 의원들을 지원 유세할 예정이라 그러네요. 오늘 좀 경기도 지역에 출마하신 유경준 의원 지금 잡혀있기로는 한 5시 정도부터 같이 지원 유세한다고 잡혀있는데 아직 영상은 들어온 게 없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종철 후보, 그러니까 이른바 친유승민계로 꼽혔던 몇몇 분들을 개인 자격으로 그냥 도와준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윤경호 소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을 선거와 관련해서 역할을 부여하거나 조금 뭐 사람한테 이런 표현을 쓰긴 그렇지만 활용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철학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지금 개혁적 보수나 합리적 보수를 내거는 세력이 거의 설당이 없다. 그건 뭐 아까도 우리 김상열 평론가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젊은 보수를 내세웠던 이준석 멀쩡하게 당대표 하고 있는데 쳐냈던 것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도 유승민 본인은 물론이고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 모르겠어요. 유경준 의원은 강남인데 그나마 지금 내침을 당해서 경기도 지역으로 출마합니다. 출마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북갑의 이종철 후보는 바른정당 시절에 부대변인 하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었죠. 뭐 유경준 후보는 KDI에서 워낙 오래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친분이라는 거 맞아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근데 왜 이런 투명인간 취급을 할까? 제가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충성 이런 걸로 똘똘 뭉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내의 토론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내의 경선 과정에서 가장 아프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던 사람이 유승민이었다 이렇게 다 기억하잖아요. 천공을 꺼냈고 무속을 꺼냈고 뭐 임금왕자 써져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켰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때 많이 아팠어요. 그거에 대한 앙금을 지금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는 지지 세력들은 도저히 잊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유승민에 대해서 원죄와 같은 뭔가를 더 씌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합리적 보수나 개혁적 보수 같은 거는 온데간데 없이 설당이 사라져버린 거 아닌가. 그게 이번 총선에서 유승민계에 대한 공천은 물론이고 지금 그래도 지명도가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활용할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그런 걸로 표출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손정욱 변호사, 앞서서 민주당 모습 전해드렸는데 저기는 이재명 대표와 대척 관계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임종석 전 실장까지 같이 오늘 했어요. 그런 모습이 민주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어떤 역할 놓고서 의견이 갈리고 뭐 정해진 바도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만 저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일각에서 정치권 나오는 얘기가 국민의힘이 좀 절박한 게 덜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도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각 후보들마다 딜레마가 고민이요. 딜레마요? 중도층으로 이제 조금 뭐 실체가 있던 어떤 중도층으로 조금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정통 보수 오랫동안 보수를 지지해온 분들이 지금 이제 투표 안 하겠다 이런 데 불만도 많아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이제 정통 보수 토끼로 비하면 이제 집토끼와 산토끼인데 아마 이제 두 분이 있어요. 대선 경선했던 분 중에 보수 쪽으로 이제 좀 소구력 있는 분은 황교안 대표고 중도 쪽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죠. 통상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를 이제 선대위원장을 모시면 또 이제 중도층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이게 보수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극우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있다. 때문에 못 모시는 거고. 그렇고. 그다음에 유승민을 모시면 또 이게 정통 보수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투표를 안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두 분을 예. 이렇게 모시기는 좀 제가 보기 쉽지 않다. 예. 양쪽에 반발이 있으니 예.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백이종군 자기가 이제 친분이 있는 어제 정몽준 전 축구협회 회장 의원도 이제 그 용인 정해 강철호 후보 인연이 있거든. 현대로보틱스 사장. 그래서 이제 정몽준 의원이 갔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서 이제 좀 지원을 개인적으로 한다. 뭐 인연이 있는 분들에게 백이종군에서 직책이 있으면 뭐합니까? 뭐 총괄 선대위 뭐 공동선대위 뭐 중요합니까? 저는 이렇게 돕는 게 맞다. 황교안 대표도 황교안 대표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공식적인 아니지만 조용히 돕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차라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4년 전을 돌아보면요. 황교안 대표가 이제 가장 후회하는 게 그때 보수가 통합해야 된다, 개혁 보수 교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른당하고 다 합쳤잖아요. 그때 유승민부터 보수가 다 통합했거든요. 지분도 많이 줬죠. 근데 역대 최악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금 후회하는 게 차라리 그때 통합 안 하고 정통 보수로 붙었어도 100석은 넘었을 거다. 이런 게 후회하는 책자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사실은 선거를 앞둔 각 당의 전략의 문제일 수도 있죠. 과연 이 전략 효과는 어떨까? 이거는 선거 당일날 발표되는 그 내용을 보면 판가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 뭐 아무래도 굉장히 좀 여건이 불리한 거 아니냐, 위기 아니냐 이런 평가 통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의힘에 있는 인사들이 주로 나가서 만든 개혁신당, 여기도 지금 신당을 표방했지만 여의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손 좀 잡으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지금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많이 계시죠? 지금 개혁신당 후보가 출마해서 뛰는 곳들이에요. 서울에는 종로가 있죠. 여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데 개혁신당 후보 금태섭 후보가 있고요. 그리고 화성정, 화성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각 이원욱 후보,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출마한 곳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남양주 갑의 조응철 후보, 용인갑의 양양자 후보, 특히 용인갑, 양양자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를 조금씩 꺼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단일화가 될까? 되면 효과는 어떨까? 이렇게 지금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선 이와 관련된 목소리들이 각각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정당을 빼고 제가 이제 최근까지 했던 게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경력과 이원모 후보의 경력을 해서 그걸로만 한다면 저는 의향이 있습니다. 예, 정당 빼고 한다면 서인 국민들께서 누구를 원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그 경선 통해서 단일화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단일화 가능성 너무 열려있나요? 어제도 질문 주셨었는데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주희 대표, 이 단일화 얘기가 아무래도 이제 다급하고 절박하고 하니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뭐 가능성이 0%다, 100%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매우 험난하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에는 이미 시간이 좀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는 좀 묻고 싶은 게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어떠한 공감대와 목표의식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지금 야당 심판론을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해요. 근데 개혁신당은 민주당도 심판하겠다고 나오면서 사실은 국민의힘도 심판하겠다고 나온 정당이거든요. 다 심판하겠다고 일단 나왔죠. 그러면 양쪽 다 심판하겠다는 개혁신당이 어떤 명분으로 야당과 맞서고 있는 여당의 단일화를 해주느냐. 그러네. 전제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좀 그러면은? 서로 수식이 안 맞습니다. 코드가 안 맞고요. 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정말 단일화를 했을 때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유권자들이 너무 안타까워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막 압박을 받을 겁니다. 단일화 해라.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 지역들은 합쳐봐야 별로 승산이 없다면 단일화의 효과가 좀 없고요. 또 문제는 누구한테 단일화를 묻겠습니까?
가위바위보를 정할 수도 없고 제비뽑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여론조사인가요? 그럼 또? 여론조사 해야 되는데 그럼 여론조사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 물어야 되느냐? 국민의힘을 지지한 지지층에 물어야 되느냐? 아니 뭐 당원들한테 물어야 되는가? 그렇죠. 이게 서로 룰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렵겠는데 다만 예. 정말로 가능하다면 뭐 당대 당 차원에서 서로 조정을 할 수는 있겠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조정이라면 특정 후보 한 분이 사퇴하거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랑 양양자 원내대표 누가 양보하고 누가 후보되느냐? 저는 그거 못 정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또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또 부정적인 목소리도 많아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당에서는 단일화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지도부 내에 상의됐으면 좋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고 나간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제가 양양자 원내대표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단일화를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저에게 명확하게 밝혀왔습니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나 국민의힘에 복귀하는 것에 결단코 반대하는 입장이다. 결단코 반대한다고 저렇게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나오는데 근데 또 단일화 얘기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김성희 평론가. 네. 가정 한번 해보죠.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아까 봤던 5개 쪽 다시 한번 좀 불러올까요? 네. 만약에 5곳 지금 아까 봤었죠. 단일화를 한다면 여기서 그나마 좀 가능성 있고 효과가 있는 곳은 어디라고 보세요?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양양자 후보 지역구가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양자 후보가 먼저 얘기를 먼저 꺼내놨으니까.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을 거고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마 이준석 대표가 출마하고 있는 화성을일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합쳐가지고 승리의 가능성이 있어야 단일화에 동의. 그 지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 좀 유지해 주세요, 그냥.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가능성은 용인과 같은데 효과는 화성을 갖다 이 그렇죠. 뜻입니까? 네. 왜냐하면 일단은 화성을은 한정민 후보인가요?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한정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대 정당을 뒤에 그렇죠. 배경으로 두고 갖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개인적인 어떤 인지도가 엄청 높잖아요. 예.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으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상대 후보하고 해볼 만한 위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후보가 한 20% 이 정도의 지지율이 최근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양쪽 다 그런 거예요. 예, 양쪽 다 지금. 그러면 양쪽 다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저 표를 내가 가져오면 상대하고 겨뤄볼 수 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만약에 한다면 지지율이 낮은 사람에게 높은 사람이 단일화해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없잖아요. 비슷해야 그래도 뭘 좀 비슷해야 하는 거고 또 합쳐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때 한 거니까 효과는 이준석 화성을 지역. 화성을. 네. 이준석 현정민 이 지역이고 그다음에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양양자 후보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용인갑입니다. 일단 전망인데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의 사정은 제가 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자, 양양자 후보는요 민주당에서 나온 분이에요. 예. 오히려 이제 이상식 후보 표를 깔아먹는다고 봅니다. 민주당 표를? 조홍천은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이 민주당 표를 가져가지. 그렇죠. 근데 왜 국민의힘이 단일합니까? 이상식하고 단일하든 말든. 이윤모 후보가 제일 당선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기에 민주당과의 단일화가 차라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뿌리가 민주당에서 나온 의원들이 국민의힘하고 이게 단일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뿌리하고. 그다음에 가장 더 황당한 게 화성의 이준석 있잖아요. 이런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들은요. 차라리 공영훈 후보가 되는 게 낫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되는 거보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 이준석 후보에 배치 달면 또 얼마나 국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민주당이 한 석 더 가니 낫다는 게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이게 단일해서 민주당 이기는 거 이준석 대표한테 배치 달아주는 거 이게 더 문제라 보는 거예요. 저는요. 저 의견은 강성 지지층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강성 지지층. 주로 소정욱 교수가 강성 지지층 이론을 많이 하시네요, 지금. 강성 지지층과 소통을 너무 많이 하시고 그분들과 교류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단일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정치권에 있어요, 지금요, 실제로. 이런 가운데
다음 주 후반부터 사전 투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좀 자유롭게 다른 지역 가서도 할 수 있고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가 조금 갈립니다. 이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전통적으로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부 그 많은 지지자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문제 제기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사전 투표 동료까지는 지금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본 투표 가리지 말고 무조건 투표장에 가십시오. 투표장에 가셔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찍으십시오. 유준희 대표, 이거 뭐 어쩌라는 겁니까? 왜 얘기가 다릅니까 지금? 이게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사실 문제예요. 뭐냐면은 지난 부정선거 음모론에 아직까지도 이제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겁니까? 근데 그 유권자의 걱정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당연히 유권자로서 내 표가 혹시 왜곡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 걱정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아주 일부의 그러한 우려가 확대 재생산돼서 이런 홍석준 실장 같은 분들은 정말 이거 정말 많이 우려하는 것 같아라고 약간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동요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늘 어느 쪽이든 투표를 많이 해달라는 쪽이 선거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홍석준 실장의 저는 제가 봤을 때 개인 의견이고 국민의힘의 공식 의견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비대위원장. 네,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또 윤재호 원내대표의 어떤 투표든 많이 해달라, 무조건 투표장에 가달라라고 하는 것이 공식 입장인데 이러한 자꾸 그 맞지 않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당에 부담을 주는 거죠. 윤경호 소장님, 아니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왜 조율이 안 되고 이렇게 다른 메시지가 나갑니까? 이게 정말 부정선거 음모론을 아직도 감안해서 한 얘기라면 홍석준 현재 부실장입니다. 부실장이에요. 선대위. 큰 실수를 한 거죠. 왜? 자기들이 집권당이잖아요. 집권당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해 아직도 구멍이 있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못 믿겠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한 셈이 돼버린 건데 예. 아까 우리 최종욱 변호사께서 하신 얘기 중에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대표를 슬쩍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정치인으로 이미 설당이 사라졌다 봅니다. 왜? 지난 21대 총선에서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태극기 부대라고 칭됐던 극우까지 가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세력들과 손을 잡으려 시도했다가 유권자들에게 철퇴를 맞았잖아요. 그 이후에 이분이 하고 다니는 여러 언행이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이미 그런 점에서 이 얘기를 홍석준 부실장이 또 했다는 거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이건 지도부와의 이 입장의 불일치를 넘어서 만약에 그런 염려 때문에 사전투표를 해서 안 됩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면 이건 정말 유권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유준희 대표께 추가로 잠깐 제가.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약간 이 사전투표에 관해서 약간 불신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 꼭 부정선거라기보다도 두 가지 차원인 것 같아요. 첫째, 그래도 본선거가 기준 아니냐. 원칙 아니냐, 본투표가. 즉 본투표까지 더 지켜보고 마지막까지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이 선거의 원칙인데 사실 사전투표가 처음에 도입된 것은 정말 본투표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보완적으로 줄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점 확대가 돼서 사실은 지금 본말이 전도된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에 이런 부정적인 것.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그게 아주 일부 있는데 또 그분들한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혼재돼 있는데 그래도 사전투표도 하자. 이게 아마 국민의힘의 공식 의견입니다. 근데 윤경호 소장님이 그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선관위에 대한 모독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선관위에 대한 모독 아니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윤경호 소장님이 고개 끄덕이시니까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적에는. 아니 속구리 라면 박스에 봉함단옥이 보관했잖아요. 그러네요 또. 그럼 법에는 이게 다 직접 참관이 서명 날인도 안 하고 다 미리 해놨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걸 좀 고치자는 건데. 이걸 야당의 입장 때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여당 된 지가 지금 2년이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 고쳐지는데. 2년 가까워지는 여당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건
아무리 선관위에 대한 모독 저 인정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건 헛발질이에요. 그러니까 유권자하고는 이게 아무 관계 없다 알겠습니다. 국민하고. 선관위에 대한 모독 아니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다 예. 동의하셨어요, 그거는. 갑자기 또 두 분들이 목소리가 커지셨어요. 우리 국민을 모독하진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두 분 합의 보셨어요, 그걸로. 마이크를 못 잡는 조국. 왜? 지금 선거운동 기간인데 마이크를 못 잡는다고요? 일단 오늘 모습 좀 확인해 보죠. 우산도 우산도 마이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연설을 하면 안 됩니다. 발대식을 하는데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연설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오는 부산에서 동남풍을 일으켜서 전국으로 이 동남풍을 밀고 올라가겠습니다. 뭐 동남풍 얘기하고 밀고 올라가겠다 각오를 밝혔는데 뭘 하면 안 된다고 본인이 설명을 하네요. 화면 좀 보시죠. 자, 조국 대표는 지금 비례대표 후보죠. 본인이 당대표이기도 하지만 근데 마이크를 쓸 수 없고 연설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거법상 안 된다 그러는데 소속 변호사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 안 되는지. 제가 선거법에 그 질문을 법조이다 보니까 여러 방송에서 받은데 이제 이해 못한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규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푸바운지 그 있었잖아요. 동물. 예. 옷은 뭐 되고 머리는 뭐 옷은 안 되고 머리는 되고 이런 것도 아, 있었고요. 이 인형 같은 걸 탈을 썼을 때 그것도 제가 설명을 지금 합리적으로. 보세요. 여기 공직선거법 제79조의 적용을 봐서 안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 조문은 제가 아는데 왜 저런 조문을 넣었는지 그 취지를 취지를 납득이 안 된다. 지금 이제 선거 비교법적으로 보면요. 미국에는 이게 돈도 그냥 풀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후보자에게 돈도 마음대로 먹으면서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은 묶었어요. 근데 입은 푼다 했잖아요. 근데 입을 푸는데 마이크를 안 풀면 목이 아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입은 푸는데 마이크를 안 풀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 마이크 들고 하는 게 뭐가 달라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편법이 있는데 야외에서 유세할 때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기자회견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마이크가 된대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은. 그거는 게 진짜 편법이고요. 그럼 판례가 제가 이야기했던 옛날 조원진 대표 판례가 있거든. 기자회견 요건이. 따라서 이게 법이 저는 입은 푸는데 자국에 마이크를 못 쓴다.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돈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좀 이게 대폭 꼭 안 되는 것만 몇 개 규제하고 나머지는 이게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거법이 조금 까다롭다는 얘기가 많은데 지금 비례대표 후보는 연설도 하면 안 되고 마이크는 더더군다나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좀 법상 내용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조국 대표가 지금 마이크 못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본인이 하기도 했어요. 글쎄 이건 뭐 법이 그러니까 뭐 지키긴 해야 되겠죠. 이것도 위반하면 이거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서정욱 변호사는 취지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요. 사실은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돌풍이란 표현, 일각에서는 돌풍 이상 아니냐 이쯤 되면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분이 뭔가 전망을 하네요. 총선 이후에 조국 대표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은 조국 대관식이나 마찬가지다. 야권 주자 1위 등극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장 강력한 야권 주자로 부상하면 그게 이재명 대표든 조국 대표든 상관이 없는 거고요. 당내 일부에서는 플랜 B로서 조국 대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저분이 지난 선거 때 그 의석수를 좀 맞췄다 이렇게 막 그런 거에 평가를 받으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전망을 내는 거예요. 김상희 평론가. 그러면은 야권 주자로 1위 등극은 시간 문제다. 그러면서 결국은 저 취지를 보면은 플랜 B로 이재명 대표가 아닌 조국 대표가 부상할 수다. 뭐 이런 전망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저는 뭐 저 전망은 그냥 본인이 뭘 내놔야 되니까 만들어서 내놓은 거. 전망을 하기 위한 전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망을 위한 전망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조국 혁신당이 뜨는 이유를 저도 이게 이유를 찾지 못해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을 저도 인터뷰를 했어요.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제가 많이 인터뷰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예. 대통령의 문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거기에 가려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권 심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식을 계속 일단 야권 쪽 입장에서 급한 게 무엇이냐? 그렇죠. 아니, 중도층에 주로 저는 이제 물어봤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민주당도 뭐 과히 뭐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판은 해야 되겠는데 잘 손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표는 2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는 주더라도 2개를 다 주기는 싫다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민주당이 아닌 다른 데 줄 수 그렇죠. 있다. 그래서 이 표를 어디 삼지대를 생각해 보니까 삼지대가 지금 다 무너져 있잖아요. 조국 혁신당 하나 지금 그 정당다운 정당으로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조국 대표 줘도 되나? 저 정당도 만만치 않은데. 근데 그러고서 두 당을 보니까 아니 두 당도 만만치 않지만 다 하고 있는데 왜 조국만 안 돼? 응? 조국은 그래도 막 그 법적으로 불려가서 고생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대통령 뭐 부인 혐의는 뭐 하는 것도 없고 약간 동정론도 있다는 겁니까? 예. 일단 이재명 대표는 뭐 힘으로 또 어쨌든 방탄을 하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데 조국 대표는 방탄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만 배제할 이유가 있냐 해가지고 저는 글로 양당에 대한 어떤 그래도 좀 혼을 내주고 교훈을 좀 주자. 당신들도 좀 문제가 있어. 라는 걸 위해서 저는 제 3당으로 표가 꽤 많이 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돌풍이지 제가 뭐 조국 대표가 총선 이후에 뭐 야권에 뭐 플랜 B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후보로 떠올라서 이건 좀 어려울 거예요. 왜 더더군다나 지금 대법원에 법리심만 남아 있잖아요. 뭐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뭐 아무튼 이제도 연내는 다 끝낸다 그렇죠. 이렇게 전망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기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거기서 확정이 되면 일단 피선거권이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 지지자들이 거기를 그래도 그 사람 중심으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저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런저런 변수들을 다 짚어보지 않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단 조국 대표가 저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과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진지로서의 작용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 이외에 걸출한 인물이 나온다면 그 세력이 그 진지를 그쵸. 쓴다. 네, 만만치 않은 세력으로 등장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주진 대표는 플랜 B로 조국 대표를 고려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었어요. 전망이 있었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고려하기 때문에 돌풍이 일어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대안으로 선택되지 않는다면 조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조국 혁신당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근데 다만 문제는 변수가 제일 큰 변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판단이에요. 정말로 확정되면 2년 실형이 그렇습니다.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아주 낮은 확률이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파기환송이 된다면 그렇다면 진짜 플랜 B가 아니라 이제 플랜 A로 가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시간 문제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왜 조국 혁신당이 돌풍이냐라는 그 지지층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은 지난번 공천파동,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고 하는 그 여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처받았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역구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민주당 뽑는데 내가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정도 심판은 하겠다.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섭섭함을 표시하겠다라는 걸로 가는 거고 지금 민주당 안에 임종석 실장, 김부겸 전 총리 친문 지뢰밭이에요. 앞으로 조국 대표가 앞으로 합종연행할 수 있는 가능성 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자, 유권자들 개개인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개개인의 생각이 모이면 어떤 표로 연결이 되죠. 그 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분석들이 많아요. 그리고 각 다르게 분석합니다. 거기에 전망까지 곁들여지니까 더 복잡해지긴 합니다.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조국 혁신당이요. 과제가 하나 떠오른 것 같아요. 비례대표 후보를 정했는데 그중에서 몇몇 분, 특히 그중에서 또 한 분, 뭐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우선 그분,
그분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아픔과 슬픔에 칼질을 하고 명품백으로 하늘을 가리는 폐륜적 시대적 폐륜 집단을 반드시 청산하고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결기, 야심찬 어떤 출마의 변일 수도 있잖아요. 뭔가 내가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화면 좀 보시죠. 조국 혁신당의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죠. 검찰 출신이죠. 그리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 역시 검찰 출신입니다. 근데 논란이 대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됐으니까 재산 신고를 하거든요. 얼마 갖고 있다고. 근데 부부 합산 재산이 1년 사이에 41억 원이 증가합니다. 엄청난 금액이 짧은 시간에 늘었어요. 예금성 자산만 36억 이상 늘어난 거예요. 현금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더 나오는 보도 내용들에 따르면 남편인 검사장 출신이거든요. 검사 시절에 다단계 범죄를 수사를 담당했다 그래요. 근데 변호사가 된 이후에 다단계 업체 피의자들 변호했다. 이런 의혹 제기가 되고 여기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나왔어요. 지금요. 1년 사이에 엄청난 규모의 재산이 늘어났는데 이런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와 관련해서요. 뭐 다른 정당에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가 검찰개혁을 발표하고 그 사이에 비례 1번의 정관예우 떼돈이 들통나는 이런 코미디 같은 기자회견을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입시 부정 범죄자가 입시 제도 개혁을 외치고 정관예우 배우자의 정당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조급스러운 그 자체의 장면입니다. 박 후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찰에서 퇴임한 지 10개월 만에 부부 합산 41억 원을 벌어 정관예우 떼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관예우 떼돈의 상당수가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한 대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비상식적인 거액의 수임료를 모르지 않을 박 후보는 아마도 조국 대표에게 이런 사실을 미리 알릴 것으로 추측됩니다. 윤경호 소장님, 일단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뭐 보시기에 혹시 박은정 후보 부부가 좀 억울한 지점이 보이시는지 어떻게 평가 좀 해주시죠. 비례대표 후보인 박은정 변호사와 남편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공격하면 연좌제 뭐 하자는 거냐 이런 항변할 만도 그럴 수도 해요. 있다. 그런 항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조금 떼놓고 볼 필요도 있는데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 관행상 무슨 소리야 지금 이혼하지도 않은 부부가 더군다나 비례대표 후보로 올릴 때는 재산 조사 당연히 하잖아요. 통상 그런 걸 다 당해도 알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기본 아니에요? 예. 어떤 식으로 재산을 모았는지 최근에 부동산 투기는 없었는지 뭐 이런 거 따져야 되니까 그런 정황을 놓고 보면 그게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시비를 걸 수는 있어요. 전 그래서 박은정 후보에 대해서 이거 내로남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은 좀 따로 볼 필요가 있는데 대신 그런데. 이종근이라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행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본인이 검사 시절에 조이팔 사건, 그다음에 JWU인가요? JU인가요? 뭐 다단계 사건, 다단계 유명한 사건들이에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의 실무 검사로서 경력을 쌓았는데 정작 옷 벗고 나서 변호사를 활동할 때는 본인이 했던 주된 검사 시절에 경력을 활용해서 그 피의자 또는 가해자들을 변호하는 걸로 저렇게 1년 만에 뭐 한 사건에 뭐 지금 알려진 바로는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보도가 그렇게 되고 그렇게 있습니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전형적으로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검찰 출신 변호사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본인이 활동할 때 주로 전담을 했던 주로 전문적으로 다뤘던 사건을 그대로 수임해서 정관예우를 활용해 한몫 챙기는. 그 뭐예요? 본인이 같이 일했던 후배들 내지는 동료들에게 뭔가 다른
영향을 미쳐서 그걸로 피해자들이나 그 범죄자에게 우호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보면은 과거에 다단계 피해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는 이런 입장도 좀 알려지고 있네요. 저게 현직에 있을 때 한 얘기였는지 아니면 이번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한 얘기인지 아마 분명히 가려야 될 텐데요. 지난해 지금 3월이라고 하니까는 이번 논란이 있기 전인 거는 분명해 보이네요. 지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과거에 특수부 소속 검사들이 예. 재벌 비리 시컷 수사하다가 옷 벗고 하루아침에 그 재벌 변호하는 변호인으로 변신한 사례들 종종 있었거든요. 이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전직을 활용한 어떻게 보면 도덕성을 저 멀리 갖다 놓고 활동을 한 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종근 변호사라는 저 박은정 후보의 예. 남편은 아마 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과거에 조국 대표가 과거에 사실은 정관예우 이런 것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거든요. 그 내용 좀 지금 자막으로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요걸 좀 비판했던 내용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거를. 서정욱 변호사. 일단 이 상황 좀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 좀 주세요.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아마 이제 그 남편 문제인데 왜 부인이 비례 1번인데 부인까지 결혼하냐 예. 이럴 수 있지만 근데 부인도 검사입니다. 최근까지 검사예요. 그렇습니다. 1기만 차이 나지 같이 검사인데 저분이 1번 된 것 중에는 저는 남편 기억 크다 봐요. 항상 박은정 하면 이종건 검사장의 부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종건 검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때 잘 나가다가 윤석열 정권에 탄압받아서 옷 벗고 나갔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가장 피해 희생자가 이종건 변호사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박은정 후보가 어제 나온 해명 중에 아니 무슨 정관예우 프레임 씌우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친문 검사라고 공격할 때는 언제고 무슨 정관예우를 운운하나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친문 검사들이 다 퇴직했습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검찰은 친문 비문 이전에 검찰로서 하나의 끈끈한 한 가족이라는 게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박은정이 1번 받은 거는 이종건 변호사에게 같은 몫이다. 이래 보면 돼요. 가장 탄압받은 분이 심재철, 이종건이다. 그다음에 박은정 그 검사장이 아니니까. 따라서 저는 부인이 책임을 도의적으로 남편 행위 이 몰랐을까요? 부부가 어떤 사건을 맡고 있는지 부부가 돈을 한 달에 20억, 30억씩 갖다 주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를까요? 부인은? 한 달은 아니고 1년 아닙니까? 지금 이게 모은 게 41억인데 10개월.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나 우리 합리적 추측은 100억 정도 벌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40% 이상 세금 내고 사무실 운영하고 그다음에 집에 모은 게 이 정도 나면 매출은 그래 돼야 된다. 그렇게 된다. 일단 판단하시는 거네요. 노영희 변호사 그래 인터뷰했죠. 소나무당에.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안대희 대법관. 이분이 대법관 퇴임하고 5개월에 16억 벌은 엄청나다. 버는 게. 당시에 논란됐었죠. 5개월에 16억을 버는 거예요. 늘어난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대법관이 정관예우로 16억을 벌어 이래가 온갖 공격을 민주당이 해가지고 낙마했잖아요. 이거하고 이게 10개월에 100억 가까이 추정. 늘어난 건 40몇 억이지만 이게 어느 게 더 나쁩니까? 안대희 대법관 낙마했잖아요. 그럼 여기 박은정 의원은 그대로 비례 1번 유지할 겁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분이 검찰 독재 청산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 만들면 그럼 여기 본인과 남편은 뭐로 돈 벌어요? 검찰청 없애고 검찰 독재 없애고 지금 검찰청 가지고 돈 번 거 아닙니까? 이게 위선적 아닙니까? 본인은 뭐로 벌 거냐고 나오면 이런 위에 위선 정말로 이게 조국 혁신당에 또 교수 중에 말 안 하겠지만 이런 분이 많아요. 소정 변호사가 쏟아내셨어요 지금요. 아직은 정확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확한 사실관계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뭔가 오해나 억울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도 역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좀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지금요. 조국 혁신당의 과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죠.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실수를 하면 예. 바로 수정하고 또 국민들이 그거를 납득을 하시면 예. 그거는 또 용서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예. 좀 엄격한 조치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난 8년 동안 손흥민 축구가 계속해서 진화하던 것처럼 양문석의 정치도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 이게 진심이고요. 제가 공천장을 받은 이 순간 이후부터 저의 행보를 한번 지켜봐 주시라. 자, 저런 말씀도 하고 뭔가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잖아요. 저렇게 얘기하고. 왜냐면 그동안 논란이, 좀 양문석 후보 같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좀 지나가면서 저렇게 좀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두 후보에 대한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일단 공용훈 후보는요, 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에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억대 규모의 억대 값이 나가는 주택을 증여해서 논란이다. 사과를 했네요. 언론에 통해서. 눈높이 안 맞아 죄송합니다. 국민 눈높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죄송. 양문석 민주당의 경기 안산갑 후보는요. 대학생 딸이 1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구입에 보탰다. 대학생인데 11억 원의 대출을 받다는 거예요? 담보대출인데요? 그래서 언론에 또 이런 얘기해요. 보도가 됐는데. 아, 편법이 있는 것 같은 거 인정합니다. 송구합니다. 윤주진 대표. 일단 양문석 후보 건 얘기 좀 해보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약간 의도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사과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왜 상처를 주냐 하면은 사실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저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대출을 끌어다 연끌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고 또 시세 차익 누리고. 근데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 때가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대출을 껴가지고 갭 투자해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차익을 남기는 걸 엄청나게 죄악시하고 이게 부동산 투기라고 막 강조하면서 대출 규제 막고 자금줄 막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그런 문재인 정부에 그렇게 잘한다고 했던 민주당인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더라.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저런 모습이 자꾸 나오는 게. 그런 내로남불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왜 그러면 그때 나한테는 대출하지 말라 그러고 집 사지 말라 그랬으면서 왜 당신들은 강남에 아파트 2개씩 갖고 있고 왜 대출 받아가지고 연끌했느냐. 왜 당신들 하면서 우리는 못하게 했느냐. 여기서 바로 국민들이 되게 상당한 좌절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좀만 김상희 평론가. 저는 제가 이제 뭐 금융이나 뭐 국세청 뭐 이런 쪽으로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새마을금고에서 그 딸이 지금 아직 대학생이라고 하잖아요. 20대. 그러니까 금융기관인데 대학생인데 11억 원. 11억 대출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주택담보대출도 불가능하다. 아니 본인 앞으로 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담보를 대출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는 봐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본인 앞으로 주택이 있다면 그게 증여돼 있는지도 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글쎄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된 과정이었을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새마을금고의 불법 대출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배임 이슈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금융위 금감원에서 조사가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딸이 어쨌든 지금 11억을 댔다고 하잖아요. 그 대출을 우리가 이제 그 과세는 실질 과세 원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딸 것으로 안 볼 수가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그럼 이것도 증여세의 대상이 약간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불법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세청에서도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소조 교사. 더 문제가요. 이게 그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해준 겁니다. 근데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았다는데 제가 대구잖아요. 대구의 수성구에 있는 조그만 새마을금고가 서초구 잠원동까지 영업을 해석에 했다? 저는 이게 잘 안 믿깁니다. 뭔가 이제 그게 아는 커넥션 관계나. 이게 또 대구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대구의 수성 조그만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서울 서초동 잠원동에 합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양문석 후보의 그 해명은 딸이 한 수억 정도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11억 있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대출 규모가
근데 이게 말이 되는 변명입니까? 그러면 이게 대출을 부인하고 딸이 했고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까? 옛날에 김의겸 의원처럼 이게 부인이 다 하고 나는 순방가 몰랐다는 겁니까? 어떻게 11억 대출을 딸이 했는데 이자를 내줄 때까지 부모가 이자를 예. 이게 모를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걸 자꾸 편법이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 불법의 소지가 농후하니까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2021년이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가지고 그 어려울 때 본인이 얼마나 방송에서 정의, 상식, 공정 부르짖었습니까? 근데 딸 이름으로 연끌해서 강남의 사가 지금 얼마 올랐겠습니까? 이 정도면 저는 이 정도면 이게 사태까지 고려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아직까지 충분한 설명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요. 이 부분도요. 자,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공용훈 후보. 유경호 수장님 그 화면 좀 보여주세요. 공용훈 후보도 좀 논란인데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에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주택증여. 좀 값이 좀 나가는 주택증여. 본인도 죄송하다고 해서 눈높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뭐 취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눈높이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뭐 눈높이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사과했지만 보니까 기업에 있을 때 현대자동차에 있었잖아요. 뭐 나중에 사장까지 했으니까 뭐 충분히 아마 뭐 급여를 받아서 모아놓은 돈으로 2017년에 산 땅이고 2021년에 저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리면서 주택을 지어서 그걸 증여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금 시가가 엄청나게 뛰었다라. 근데 그 사이에 보니 이제 문제된 저 지역이 예. 지금 흔히 말하는 뚝섬 인근이거든요. 거기에 현대제철이 현대차의 계열사예요. 그리고 정작 땅을 가지고 있었던 곳은 사돈 회사인 삼표산업, 삼표 레미콘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거기서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그게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서 예. 이전을 하면서 그걸 개발하는 그 호재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이 올랐다.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양문석 후보나 지금 공용훈 후보나 뭐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증여 뭐 했다면 뭐 고개를 저렇게까지 숙였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건데 그걸 그러면 왜 민주당 내에서는 공천 과정에 미리 걸러내지 못했느냐. 이제 이 비판과 비난으로 다시 갈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평소에 진보를 부르짖고 평소에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느냐. 이제 이거는 매를 하나 더 맞는 거죠. 그러면 뭐 보수 후보는 저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예. 편법과 탈법, 불법을 했다면 그건 그에 맞는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강남 좌파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용어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미국 선거에서도 그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리무진 리버럴이라고 하거든요. 예. 프랑스 말에도 프랑스에도 이미 이런 개념이 오래전부터 있었답니다. 예. 고쉬, 캐비어. 캐비어 좌파. 예, 캐비어 먹는 좌파 뭐 이런 거예요. 뭐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지만 샴페인 마시는 소셜리스트 이런 있어요. 말로는 뭐 진보를 부르짖고 없는 사람들을 내가 옹호한다라고 예. 하면서 본인은 생활 그렇게 하고 이중 뭐 두 얼굴의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건데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들이 정말 부도덕하다고 질타를 받는다면 오히려 상대 후보가 더 저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더 중요한 건 이런 후보들에게 왜 엄격한 잣대를 그전에 못 댔을까 이런 아쉬움이 전 드는데 더 매를 더 세게 때리는 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좌파라고 해서 니들 이중인격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 그 대목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것도 법적 쟁점이 있는 게요. 예. 자, 먼저 이제 이거 현대제철 그 아까 레미콘 회사. 예. 그거는 이제 뭐 내부 정보를 알았다 하더라도 도덕의 문제죠. 그거는 이제 뭐 내부 정보가 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예. 도덕적으로 게 엄청 비난받을 일이지만 근데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되기 전날 그게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날이에요. 급하게 군대에 있는 아들 공군 바로 게 정리해 버렸잖아요. 하루만 지났으면 실거주 안 하면 정리가 안 되죠. 실거주 조건이 붙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그게. 계속 우연이다. 어떻게 내가 하자마자 이게 난 모르고 우연이 나면 또 조사를 해봐야 되죠. 지금 날짜가 수사가. 저렇게 나오고 있네요. 지금. 근데 저는 하루 차이가 우연을 안 보고 이게 만약에 공무상
비밀이 누설됐다. 허가제 구역 지정이 누설됐다면 이거는 이제 중요한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연인지 이거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 지역의 경쟁자인 이준석 대표가 경쟁자잖아요. 반응을 좀 보였네요. 보겠습니다. 공용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군복무 전역 한 달 전에 30억 상당 증여. 아, 이거를 이준석 대표는 전역 선물 뭐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거는 김성일 평론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안은. 예. 저는 이제 또 이제 세제 쪽으로 좀 보면 이런 경우에 이런 자산의 증식을 알고 증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했다고 또 봐요. 실질 증여 측면에서. 그래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거고요. 조세를 이제 회피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또 굉장히 비난받을 부분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그 공용훈 후보 자체가 현대차 사장을 했기 때문에 물려줄 돈은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자산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있었을 건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면 당당하게 진보라고 하면 당당하게 세금 내고 물려주지. 왜 이거를 이런 편법과 내지는 불법의 소지까지도 있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거를 줬을까? 이거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제 비판하니까 공용훈 후보도 이준석 대표의 재산 늘어나는 걸 또 뭐라고 꼬집었어요. 반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준석 15억 벌고 세금은 4,600만 원. 그쪽도 돈 많이 늘어났던데요. 이렇게 좀 반격을 한 셈이 됐어요. 또 이게 재산 문제 갖고 옥신각신하네요. 그러니까 또 이준석 대표가 다급하게 난사를 하고 있다 지금. 그쪽도 10억 늘었잖아요. 약간 뭐 이런 관계입니다. 지금 재산 얘기들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요. 요즘에 연일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민주당 후보는 아니에요. 다른 정당 후보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그 죄송의 내용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요. 일단 이 후보가 출마한 곳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먼저 소개해드리죠. 이겁니다.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들의 지지율 조사인데요. 여기 원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있었잖아요. 근데 논란 속에 공천이 취소가 되고 뭐 사퇴도 하고 이러면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와 새로운 미래 후보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류지아 후보가 19.8 그리고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가 26.1 오차 범위 아니에요. 근데 지지 후보 없음이 무려 44.6입니다.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이 지금 마음을 못 잡고 그런데 앞서서 다른 그 조사에는 민주당 후보가 있었을 때 조사에 그때는 김종민 후보가 한 자릿수 정도의 지지율만 받았거든요. 그럼 뭔가 막 이동을 한 것 같잖아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김종민 후보의 목소리 요새 연일 나오고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민주당 후보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김종민에게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우리 선거 끝나면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한테 표를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약간 좀 미안한 상황입니다. 저도 정치인으로서 뭐 뜻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여러 가지 행동도 했지만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한테 그게 상처가 됐다는 건 죄송하다. 소정 변호사, 김종민 후보가 연일 사과하고 있고 오늘 나온 지지율 조사 보는 건 뭐가 표가 이동하는 것 같네요 지금요. 야, 지금 이제 이 지역에 이영선 변호사가 상가 오피스텔 때문에 사퇴 공천 취소가 됐죠. 근데 저는 아무리 이게 배지가 좋아도 정치인이 저렇게 소신 버리고 이게 비굴하게 태도를 바꾸는 게 참 이게 진짜 우리 지도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원칙과 상식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계속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해서 끝내 탈당까지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 아마 대부분 개딸도 있겠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호소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 편에 붙어서 그냥 있지. 왜 그 원칙과 상식하면 이게 계속 비주류로 하다가 이게 왜 탈당했습니까? 정치인이라면 이게 소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한테 죄송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바꾸는 분이 국회에 계속 들어오면 우리 국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지지표가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룬 양문석, 그다음에 아까 공영훈, 예. 그다음에 김종민, 예. 현재 전부 여론조사 1등 달리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국회 오면 국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게 나라 앞날이 걱정됩니다. 윤경호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좀 뭐 현실인가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만약에 김종민 후보가 당선이 되면 예. 우리 한때 지금은 사퇴했습니다만 뭐 어느 평론가가 뭐 국회의원을 뭐 죽는다 그랬나요? 그 얘기 한마디 했다가 논란이 됐잖아요. 그냥 주었네. 네. 지금 이 어부지리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좀 앞서는 세종 갑 지역이잖아요. 민주당이 여론조사상 좀 앞서는 지역이었나 본데 거기에 지금 민주당 후보가 사라져버리니까. 갑자기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저 지역의 투표율이 굉장히 궁금해요. 과연 유권자들이 정말로 사전투표와 본투표 마지막까지 정말로 투표를 얼마나 할까. 투표를 혹시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세면요. 나라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 노타, NOTA라는 예. 이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노타요? None of the above. 이 위에 있는 후보 누구도 나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 라는 항목이 맨 밑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투표용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싫다네요. 그냥. 그거는 기권보다 훨씬 적극적인 투표를 하러 가긴 가요. 투표장에. 갔는데 위에 있는 A부터 1번부터 몇 번까지의 후보 중에 어느 후보도 나는 표를 주고 싶지 않다. 그 맨 밑에 있는 노타라는 그 코너에 투표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 나라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 노타에 제일 많은 표가 나왔다. 그러면 선거 자체가 무효화되는 거죠.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몇몇 나라, 미국은 유타주에서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정치 혐오를 유권자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예. 그죠? 이거는 완전히 외면을 하거나 기권을 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정치 참여이지만 그걸 오히려 끌고 가는. 그래서 저는 세종갑이 이번에 과연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윤준 대표께요. 앞서서도 국민의힘의 후보와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 얘기를 저희가 살짝 얘기했잖아요. 예. 그것도 개혁신당이 사실은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이 모여서 주로 만든 정당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김종민 후보의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이 되겠다고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뭡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지역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미래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를 반대하고 민주당을 정상화하겠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만든 정당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김종민 후보가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속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민주당 당원 지지자로서 자존심의 문제가 좀 걸려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거군요, 선거. 뭐 달리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군요. (30석) 의협손의 결정. 원포인가요? 의협은 의사협회인가요? 30석인데 이게 총선 얘기인데 왜 의협손 얘기 나온 걸까요? 일단 이게 어떤 목소리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백지화, 지금껏 협박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새로 구성되는 정부 쪽 인사들과 대화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폴리페서들, 김윤 씨나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나온 안상훈 대표적으로 문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최근에 여야에서 공천받으신 분들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새롭게 의협 회장이 되신 분의 목소리였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장과 입장을 내놨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뭔가 굉장히 강한 목소리, 압박, 엄포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의대 정원은 500에서 1000명 줄이는 것이 맞는 방향. 정부에서 2000명 늘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꾸로 최대 1000명까지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협손의 국회 20석에서 30석 당락 결정될 전략을 가지고 있다. 총선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장도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된다. 그럼 총선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정부의 어떤 인사와 관련된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의대 정원인데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반대 방향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성희 평론가.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패착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저 새로 뽑힌 회장이 그 된 의협 회장이 굉장히 큰 패착을 하고 있는 게 국민들이 지금 의사분들 편일 거라고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국민들은 의사분들을 굉장한 특권층으로 봅니다. 네, 물론 본인들이 똑똑해서 그 위치에 간 거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다 받아요,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어떤 수입이나 본인들이 벌 수 있는 어떤 보수의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걸로 보이잖아요. 국민들은 그렇게 많은 분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의사는 자율 경쟁을 시키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 자율 경쟁이 많아져야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서비스를 좋게 하려면 경쟁이 될 만한 숫자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야 뭐 특권적으로 뭐 그리고 그 어떤 우월적 지위에서 환자를 보거나 이런 게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환자가 돼봤거나 집에 환자가 있거나 모든 사람들이 의사분들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은 정권이 너무 뭐라 그럴까 2,000명을 그냥 딱 박아놓고 너무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일방통행적으로 하는 모습이 오만해 보이고 교만해 보이고 이랬잖아요. 그런 시각이 있었죠. 그래서 동정론이 의사 쪽으로 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정권 못지않는 교만함과 오만함과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권은 적어도 이기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꺼내놓은 말이 또 자막으로 나오고 있어요. 괴멸적 타격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오히려 저는 정부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처음 나온 거니까 좀 교정을 하시길 좀 바라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이 정부와 하는 정도의 수준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가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정부에게 오히려 밀어붙이는 명분을 줄 겁니다. 다음 준비된 화면도 하나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분은 전 회장이에요. 전 회장. 이젠 이게 며칠 됐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정부가 그때 전공의들에 대한 어떤 면허 정지 이걸 조금 유예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젠 웃음이 나옵니다. 제가 그랬죠. 전공의 처벌 못할 거라고. 위에 저렇게 웃는 표시는 이것도 뭐 그 위에 지워졌다 뭐 이렇게 좀 나오기도 하는데 요런 생각을 그러면서 쭉 뭔가 설명을 했어요. 윤주진 대표.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소위 매를 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정말 동의하는 게 지금 분위기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을 지지했는데 장기화되고 교착 상태가 길어지니까 약간 대형 병원들, 대학 병원들이 약간 파행처럼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이제 그래도 좀 뭐 한번 풀어보자라고 했는데 저 두 분의 저런 모습이 오히려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고 저는 절대 다수의 의사들이 저렇게 품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의사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고 또 정말 국민들에게 좀 상처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유경호 소장님 뭐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 임 회장이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예. 얼마나 과연 부여를 받았을까. 그러니까 물론 선출직으로 됐을 거예요. 의협 뽑혔어요.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협회라는 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를테면 상위 5대 병원과 또는 대학병원 이상의 종합병원 그리고 300병동 전후의 중간병원 그리고 개업의 의견들이 천차만별인 걸로 알거든요. 이해관계도 다 달라요. 그런데 저 임 후보가 지난번에 임 회장이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앞에서 건의할 게 있습니다 했다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뭐 입을 막히고 입틀막의 당사자 그래서 아마 이번에 더 많은 표를 얻어서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걸 착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과연 그 대표성이 본인에게 선출직이라는 그걸로 뽑혔다고 해서 저렇게 막무가내 얘기를 해도 될 만큼의 대표성이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도 강경한 입장, 의사협회도 강경한 입장, 강대강 대치인데 과연 해결점은 어디 있는 걸까 이런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